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오동환입니다. 이번 세션은 디지털 융합의 확산이라는 주제에서 보안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새로운 보안 경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와 전망, 그리고 융합산업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보안 경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LG CNS 김태현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보안 경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말씀드릴 LG CNS의 김태현 책임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제로 트러스트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2010년도에 발표한 보안 모델로 암묵적 신뢰를 보안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뢰 검증 결과에 의해서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안 모델입니다. 처음에 포레스트 리서치가 제로 트러스트를 발표하였을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주목받지는 못하였고 14년도에 구글의 업무 환경을 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반영된 비욘드 코프 환경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구글의 비욘드 코프는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한 대표적인 실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년도에 구글이 비욘드 코프를 발표하고 나서도 한 몇 년 동안 크게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제 모바일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하고 클라우드로 시스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성각 보안 모델이 조금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새로운 보안 모델, 보안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가트너와 포레스트 리서치와 같은 IT 리서치에서 다시금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가트너가 17년도에 카타를 발표하면서 공격 대응이나 접근 통제 측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다시금 얘기하기 시작했고, 포레스트는 10년도에 발표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확장해서 제로 트러스트 X, ZEX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위에 19년도가 되면 이제 시장조사 업체들이 제로 트러스트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을 하고 시장 전망 자료를 발표하게 되고요. 보안 업체들도 기존의 솔루션을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오퍼링으로 출시를 새롭게 하고 또한 마케팅용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년이 되면 리스트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발표하게 되고 이 가이드라인에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 구성 요소, 적용 절차, 보안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글의 그 비욘드 코프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실 적용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함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기기 인증 기반의 접근 통제입니다. 기존의 업무 환경이 사용자의 아이디, 사용자의 권한, 사용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비욘드 코프에서는 사용자의 권한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기기의 보안 상태를 중요한 인증 요소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기기의 보안 등급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억세스 프록시를 통해서만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억세스 프록시만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VPN 없이 내부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고 하고 내부 어플리케이션은 외부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내 네트워크를 언프리빌리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시킨 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세스 프록시를 통해서만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글은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인증이 완료된 기기만이 언프리빌리지 네트워크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자원에 접속이 가능한 VLAN을 할당받을 수 있다고 하고 이 또한 보안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7년도에 가트너는 카타를 발표하게 되는데 모든 공격은 예방이 불가하고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통해서 사이버 보건력을 높여 사업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격 대응이나 접근 통제 측면에서 예측, 예방, 탐지, 대응, 그 다음에 식별 접속 모니터링 관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이버 보건력을 높이고 사업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전략인데 가트너는 예방 측면 접속 절차 단계에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가 201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할 때 신뢰 검증 기반의 접근 통제를 얘기하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했었는데요. 18년도에 포레스트 리서치는 제로 트러스트의 대상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워크로드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접근 통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가시성을 확보하고 분석, 자동화 및 통합 운영을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가트너의 카타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사고 대응, 그 다음에 이를 통한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포레스트도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는 지금 이렇게 확장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스트에서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많은 내용 중에 논리적 구성 요소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논리적 구성 요소로 니스트에서는 핵심 구성 요소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입니다.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라고 하면 다양한 입력 요소를 바탕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이고요. 폴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접근 주체와 접근 대상이 되는 자원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로서 실질적으로 접근 통제 허용 아니면 차단을 실행하는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그 구글의 사례에서 본다고 하면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는 사용자 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는 억세스 프로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력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정책 및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적 규제라던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로그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 통제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인데요.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한 통신 흐름과 실질적인 서브젝트와 리소스 사이의 통신 흐름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 그리고 사용자가 네트워크 경계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하고 내부 경계를 중심으로 그 경계 보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격곡히 보호하는 성곽 모델,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적용하는 보안 모델로 성곽 보안 모델이 유용하였다고 하면 현재는 지금 자원 자체도 이제 온프라미스 내부 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사스 서비스,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까지 사내 자원이 외부 특정 환경에 이제 구축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들 또한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집이라던가 공공 장소와 같이 사용자 자원이 다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의 변화가 제로 트러스트를 다시 각광받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보안관리 범위가 확대가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나 사스 서비스 등이 이용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물리적인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이나 외부 협업에 따른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접촉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보안 통제 대상의 확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내부에서 그 개발한 시스템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현재는 사실 다양한 외부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이를 통해 조금 민첩하게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담당자가 급변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모든 보안 위험을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성곽보안 모델이 아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얘기되던 표적형 지능형 공격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표적형 공격이 증가하고 지능형 공격 증가로 인해서
보안 사고 탐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바이스를 거점으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의 확산,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 후에나 보안 사고가 인지가 가능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성각 보안 모델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내부 네트워크 경계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신뢰 기반의 경계 구성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기반의 물리적인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논리적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한 환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 범위도 확대되고 통제 대상도 확대되고 진행 공격도 증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격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격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권한 부여, 그다음에 신뢰가 검증된 주체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의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좀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중심의 신뢰 검증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복합적이고 동적인 판단에 기반한 신뢰 검증이 공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발생 시 신속한 탐지 및 복구를 통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경계에서 발생하는 로그 중심의 보안 위협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접근 주체나 자원에서 발생하는 행위 중심으로 보안 위협을 대응하다 보면 보안 사고를 좀 더 빨리 탐지할 수 있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자체가 새로운 보안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각사의 환경이나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조금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한 설계 원칙을 수립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LG CNS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니스트라던가 NCSS의 제로 트러스트 프린서플을 참조하여 크게 설계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식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모든 자원은 식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주체가 식별이 되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이덴티티 식별 측면에서는 이제 회사 내의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임직원 기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또는 개인이 소유한 기기라도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에 접근을 한다면 모두 식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 통제 강화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얘기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네트워크 위치나 자산의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암묵적 신뢰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자원의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접근 통제 정책에 기반하여 사용자 또는 기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소 권한 원칙 적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위험 평가를 접근 통제 정책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신뢰가 검증된 사용자나 기기가 접근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식성 확보 측면에서 접근 요청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저장 관리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의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모든 자원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원칙이 또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이런 설계 원칙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 및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자체는 전체 단기간 내에 전사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할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 범위까지를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는 또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적용이 용이한 대상부터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LG CNS가 생각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논리적인 아키텍처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원칙 중에 아이덴티티 식별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양쪽의 자원과 접근 주체 박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은 다 오른쪽에 그 자원의 박스 안에 다 언급이 되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워크로드, 서비스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의 것들이 식별이 된다면 저 오른쪽 박스, 자원 박스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주체는 내가 보호하자고 하는 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기기, 뭐 어플리케이션 API, IoT 기기 등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접근 주체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는 신뢰를 검증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요 보안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이디 및 정책 관리고요. 그 자원과 접근 주체에 대한 아이디 식별 및 정보 관리 측면이 아이디 관리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자원별 컨텍스트 기반의 정책 관리, 내가 신뢰 검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접근 통제를 구현할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설정하는 부분이 정책 관리 부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신뢰 검증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겠죠. 인증과 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증 측면에서는 SSO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MFA,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인증 표준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인증 영역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인가 측면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컨텍스트 기반, 문맥 기반으로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 접근 주체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원에 접근할 만한 그런 보안 등급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접근을 결정하는 부분이 인가의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접근 통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증 인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원에 대한 리퀘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접근 주체가 권한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그 권한이 검증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해이는 모두 로깅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 게 접근 통제에서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는 무조건 암호화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화 측면에서는 접근 주체가 발생한 행위, 그 다음에 자원에서 발생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뭐 아이디 정책 관리, 인증인가, 접근 통제했던 행위들에 대한 로그들이 다 가시화 영역으로 모이게 돼서 로그가 수집이 되면 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탐지하면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측면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이란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위한 이제 보안 요건, 상세 요건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상세 보안 요건을 정의할 때는 업무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고려하셔서 업무 환경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요건들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구현 방안은 다양한 이제 구현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기존에 이미 그 시스템들도 가지고 계시고 보안 솔루션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작성해 놓은 보안 요건이 기존의 시스템이나 보안 솔루션으로 구현이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이제 도입해야 되는 기술이나 서비스, 솔루션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기존의 보안 솔루션, 새로 도입하는 솔루션 간의 융합을 고려해서 구현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시 화면이고요. 아이디 및 정책관리, 인증인가, 접근통제, 가시화 측면에서 이제 LG CNS가 다양한 보안 요건들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및 정책관리 측면에서는 접근 주체나 자원에 대한 인벤토리 구성을 위해서는 타 시스템 연계가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그 접근 주체나 자원에 대한 인벤토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 보안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이디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 다음에 아이디 상태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자동 반영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정책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속성이나 보안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안 요건 정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 관리 시스템, 기존에 갖고 있던 뭐 HL이라든가 AD와 같은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하였다고 하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 연동과 같은 이런 기존의 시스템 아니면 신규 도입하는 서비스와의 연계를 조금 아이디 및 정책 관리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증 인가 측면에서는
사내에서 24시간 접속이 가능한 인증인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할 텐데요. 그 다음에 사용자 속성이라던가 기기 보안 상태, 보안 이업 등 콘텍스트 기반 인증인가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 요건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들하고 인증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표준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보안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이 매번 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인증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SSO라던가 아니면 좀 더 중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인증을 구현하기 위한 MFA 지원과 같은 보안 요건도 인증 인가 측면에서 중요한 보안 요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인증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MFA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네트워크 접근 측면에서 인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VPN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어센티케이션에 관련된 ZNA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SDP와 같은 솔루션 도입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접근 통제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설정을 위한 다양한 속성이라던가 자동 추천 기능을 보안 요건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자원에 대한 그 접근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소 권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설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보안 요건이 중요한 요건으로 들어올 수 있겠고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만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접근 통제 측면에서는 보안 요건이 될 수 있고 그 내부 자원의 외부 노출을 차단한다거나 자원의 보안 상태 관리 및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에 관련된 보안 요건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화 측면에서는 사용자 행위나 자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을 저장해서 분석하고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또한 맥 기반으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자원이 그 내부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있고 각각의 자원에 대한 보안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화 측면도 놓치지 않고 보안 요건을 잘 정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로 트러스트는 적용하는데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보안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발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보안 모델을 적용할 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를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스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서 새롭게 보안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해서 이제 시카스 모델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지금 각광받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지금은 이제 보안 관리 대상이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권한이 있는 자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 아니면 여러 리즌에 이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시카스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안 담당자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시간을 뺏기기보다 보안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그의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과 같이 보안 환경이라던가 기술의 변화가 빠른 시점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카스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이나 서비스 간 융합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각각의 솔루션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진다면 사실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한 또 다른 보안의 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의 적용의 효과를 높이고 운영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솔루션과 서비스 간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도 타 솔루션 간에 기본적으로 표준 API, 오픈 API를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 간의 융합은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 이제 각 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태한 책임님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김태한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보안 경계 제로 트러스트 요즘 최근 좀 핫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발표를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 2010년도에 처음 발표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근래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그 회자가 되고 있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환경이랑 기술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성곽보안 모델로는 보안 관리 체계를 조금 구축하거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그 대안으로 나타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그 VPN의 그 약간 무용성에 네, 대한 그렇죠. 얘기들도 최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글이나 MS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빠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기업 보안 체계를 좀 변경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로 트러스트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제로 트러스트 자체가 뭐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이 아니고 보안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그 보안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지만 각각의 솔루션 업체들이 자신의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 어느 것도 믿지 않음과 동시에 개개인이 엔드포인트에서의 그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인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 또 다양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적용할 때 특히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로 트러스트 자체를 보통 다 긴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한 번에 구축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어떤 보안 요건을 가지고 구축을 할 건지 좀 잘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보안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뭐 기술이나 솔루션들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대신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운영이 될 때 사실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보안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고 네. 그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잘 운영해 나가는 거 이게 뭐 사실 제로 트러스트 그 이상으로의 그렇죠.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몇 가지의 우리 그 고민 사항들을 또 잘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